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적 사고력은 지난번에 봤고 미래지향성과 창의성, 대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어디 갔어? 영양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보가 떴난 모양인데요. 정재준 선생, 추경호 여법사위 야운영위 과방위 제안, 민주당 거부, 민주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수순. 이 추경호도 이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개념적 사고력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상황을 이해한 후 일정한 패턴이나 핵심적인 문제 또는 본질을 찾아내는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자신이 배운 복잡한 개념들을 직무 수행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적용하는 거죠. 3수준이 아주 중요하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비교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성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인식하고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미래의 기회를 위해 능동적으로 준비하려는 성향. 내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좀 준비하죠. 나는 그때 30년 후에 한국은행 모습을 보고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한국은행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학가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내가 노렸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던 거죠. 이 수준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해결하는 거예요. 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요 수준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즉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했던 사람이 김영민 의원이에요. 김영민 의원. 문제가 지금 있잖아.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내가 그랬던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아니 지구의 그런 그 인재를 에너지를 왜 국가적인 손실로 낭비하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서 가르치고 뭐 안 되면 영어도 가르치고 내가 광주 최천면에 그쪽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기 도술인데 거기서 잠깐 살았다 그랬잖아요. 한국은행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 다시 거기 서울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 맨날 그 푸른 초원 속에서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쪽 어디에 살아서 거기 갔다가 거기가 좋아서 글로 이사를 했어요. 시골로. 최천면에 가서 있어. 거기에 최천면에 가니까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초중등학교 우리 애들이 거기로 전학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그냥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영어를 가르쳤어. 그 정도 낙후했어요. 지금이야 뭐 안 그러겠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엉터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애가 독일에서 왔는데 그 영어도 곧잘 하니까 영어를 네가 발음해라 그래서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3수준은 뭐냐? 반기에서 1년 정도의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김성애가. 그래서 거기 미리 가서 터잡고 내가 여기서 이 경선을 이기고 자기는 지역위원장도 아니거든. 지역위원장은 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위원장을 경선에서 꺾고 거기로 가서 자기 핸드폰 알려주고 뭘 한 거야? 사람들을 다시 당원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경선에서 내부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도 이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초선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바람 타고, 응?
요번에 이재명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바람 타고 지금 당선된 사람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이 내가 잘할 수 있으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돼. 그 바람에 그냥 막 타고 들어온 거거든. 얼떨결에. 잘할 수 있을까? 뭐 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대가 잘 안 돼요. 창의성이 뭐냐? 관념과 통념을 넘어서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려는 성향. 특정한 개념이나 현상에 특별한 흥미를 느끼고 이를 깊이 탐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죠. 기존의 관행과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 3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죠. 누가? 김성애가 3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대인 영향력은 자신이 의도하는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성향. 상대방을 설득해요. 상대방의 수준이나 관심사항에 맞추는 등 언행의 파급 역량을 예측해서 행동해요. 3수준은 뭐냐?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있어. 그 김성회도로 사람들이 수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박일 수 있어요. 수박은 여러 종류예요. 아니 이재명도 수박이라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 이재명 수박이다. 정청래 수박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박찬대도 수박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수박이 뭐 하도 널려 있어가지고 요즘 수박철이라 더군다나 더. 김성애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원에게 권력을. 당원에 의한 정당 운영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의 기초가 되는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인 노인, 장애인, 청년, 여성위원장이 이제 뽑혀야 되는 거죠. 이런 위원장 등이 지역위원회의 핵심입니다. 지난 총선 직후부터 지역위원회 정비 구상을 세우고 5월 초 당원들에게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80개가 넘는 답변이 쇄도했고 그중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회부터 모임을 시작해봤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논의를 한 위원회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뜻을 밝혀주신 위원회도 있습니다.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는 준비된 위원회부터 해당 위원장을 당원이 선출합니다. 오늘 모임 결과 노인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뽑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역위원장에 임명되면서부터 세웠던 계획입니다. 이제 고양시 갑은 지역대의원, 중앙대의원도 당원이 직접 선출합니다. 고양시 갑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직접 대의원도 당원들이 뽑고 중앙대의원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당원 마음에 안 들면 지역위원장도 갈릴 수 있어야 당원의 의사를 묻고 당원과 소통하는 지역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역위원장인데 당원들이 뽑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권력을 가진 당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역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나도 당원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는 작지만 굳은 한걸음을 디뎠습니다. 당원들의 참여만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진짜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고양시 갑에서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양시 갑 당원들께서 언제라도 여기로 문자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회. 이거는 진심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것을 자기가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지역위원장 내 마음대로 한다. 대의원들 다 자기 종처럼 부리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간담회를 하고 출범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1호 법안을 냈어요. 1호 법안을 냈는데 22대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발의를 하겠다 해서 분권화를 통한 지자체의 자치 능력을 키우자. 김성애 의원의 주영에게 아시아 경제에서 이렇게 했는데 고려대 이과대 공대를 이과대 지구환경과학과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LA 노사모 간사 이때 이 노사모 간사를 하면서 또 낙검수를 초대해 가지고 뭡니까 LA서부터 시작해서 하버드대까지 다 그 낙검수 멤버들을 끌고 가서 그 한인들을 상대로 했죠. 거기 나오는 그 비용은 다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그 참가비를 내도록 해가지고 몇천만 원인가 그걸 모아서 그 경비에 다 쓰고 그런 일을 했다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신계륜, 정청래, 손혜원 의원 보좌관하고 또 열린민주당 10번이군요. 비례대표 10번을 출마했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을 셀렉션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하는 것을 그날의 주제를 뭘 선정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얼마간 쭉 보면서 셀렉션 하는 능력이 탁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김호준이 아침에 하는 방송 보면 아이템을 셀렉션 하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폄하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삑사리를 내고,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삑사리를 내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 1호 법안은 특례시 권한 확대 특별법을 1호로 발의를 했는가 봐요. 신문에 난 건데, 행정사무 권한을 확대하고 특별회계 별도 설치를 하고, 김성애 의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게 특례시라는 게 100만 이상이 되면 특례시가 돼요. 그러니까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이게 4개의 특례시로 지정이 됐어요. 인구가 100만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름만 특례시지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행정사무 권한을 확대하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특별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1층 이상 고층 건물들을 건축 허가를 특례시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 권한을 확대해라, 그런 얘기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그 특별법에 특례시의 이양 위임되는 사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로 개정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나중에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 제도, 지방 분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재정균형화, 재정균등화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균등화. 잘 사는 데와 못 사는 주가 재정이 균등해야 되거든. 공적 재정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못 사는 데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늘 못 살고, 재정이 충분한 데는 늘 점점 더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국가 내에서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거는 다 재정 균등화 작업을 합니다. 다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찍찍찍 미운 놈 떡 한 더 주는 방식으로 찍찍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재부에 가서 손 비비고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그 짓을 하는 거야, 그 짓을. 아예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내는 거거든. 재정 평준화라가. 재정 평준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시작이야. 이거는 진짜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 법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또 쉽진 않아. 이게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가지고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뭐의 출발이냐면 내가 국토민주화를 다섯 번째 국토민주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를 얘기했잖아요. 그것 중에서 맨 네 번째에 있는 거 보자. 자주자립 자치의 17개 광역정부에게 국가성을 부여해서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그 17개 광역정부에 고유한 기능으로 부여해주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자유와 질서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의 일환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김성애 의원이 내 마음을 잘 간파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보충성의 원칙이야. 돈을 줘라. 교부금을 줘라. 지금은 교부금 체제지. 법에서 이 재정 균등화 작업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마음에 달린 거니까 재정 균등화 작업을 해서 돈을 주면 챙겨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보충성의 원리는 돈을 주되 챙겨나지 말라는 뜻이야. 이게 그 종교개혁 당시서부터 유럽에서 나와 있던 전통적인 이 원칙이야. 조직 운영의 원칙에서 상급 조직과 하급 조직 사이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반드시 작동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균형 재정을 갖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족한 주에는 돈을 뿌려주잖아. 돈을 뿌려주되 챙겨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그거야. 그 비례성의 원칙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또 이게 균등화 작업을 해야 돼. 얼마나 인구가 많으냐, 얼마나 그 산업이 있느냐, 얼마나 국토가 넓으냐.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자, 김성애 1호 법안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이죠. 이것은 비전, 전략, 조직. 이것이 반드시 국회의원 자신에게도 있고 자신의 지역구에도 있고 자신이 속한 국회에도 이것이 와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법안에 그 공동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이 쭉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최민희, 전용기, 이상식, 이기현, 백혜련, 모경종, 김준혁, 김영만, 김영환, 김영진 이런 의원들이에요. 이게 다 민주당 의원들이죠. 근데 최영두 의원도 있어요. 국힘당 의원인데 이 양반은 창원시에서 당선됐어요. 창원시. 그 특례시거든. 이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김영두 의원. 야, 국힘당 의원도 참여했다. 저거 수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박은 수박이지. 국민에게 필요한 거야. 지방자치에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런 걸 해내는 거지. 이게 리더십이야. 어떻게든지 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입법 기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18개 상임위가 우리 정부 부처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행정부가 그것을 잘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이 기능이 국회의원들에게 또 중요하거든. 그 600조가 되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다 감시해야 되는데 어차피 108명은 안 할 거 아니야. 그걸 감시를 못 하지, 얘네들은. 같이 여당이고 윤석열 패거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71명이 또는 다른 야권에 있는 다 합쳐서 걔네들이 나누어서 600조 원이 어디다 어떻게 적정히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안을 만드는 것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 감시. 그래서 비전과 전략과 조직을 세팅해서 어떻게 저들의 이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쫄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강력한 문제의식이에요. 그 문제의식을 해결해야 된다고. 김성애가 보도자료를 낸 거를 잘 읽어보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돼요. 그럼 법을 누가 만들어주냐? 국회 사무처 내에 법제실이 있어. 거기다가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을 딱 줘. 그럼 국회 사무처에서 법을 만들어 와. 그러면 계속 논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논의하려면 어디로 가냐? 상임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해요. 각 상임위원회잖아. 그 김성애가 행정안전위의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거 좋다 그러면 법안 소위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해. 법안 소위에는 그 뭐 행안부 차관이 오고 또 이 국회 그 사무처의 전문위원들이 있잖아. 그건 빠삭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그 입법고시를 붙어가지고 5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그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법 만드는데 입법고시가 있잖아. 행정고시, 사법고시 있듯이 입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빠삭하게 그걸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다 논의를 해.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다시 그 이 본안을 제시했던 사람 강력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를 보고 다시 이걸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이 본회의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가결되면 이제 법이 완성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뭐냐? 국민을 위한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을 만들 능력만 있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법 조문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거 누가 만들어? 법제실에서 만들어. 중요한 것은 창의성 있는 국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